밀드레드 엘리자베스 하르낙은 미국의 문학사가, 번역가, 나치 정권에 대항한 독일 저항군이었습니다. 아르비드 하르낙과 결혼한 후 그녀는 1929년 독일로 이주하여 학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밀드레드 하르낙은 예나 대학교와 기센 대학교에서 1년을 보내며 박사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기센에서 그녀는 나치즘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밀드레드 하르낙은 1931년 베를린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미국 문학의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1932년 밀드레드와 그녀의 남편 아르비드는 나치즘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드레드는 그들이 만든 지하 저항단체에 서클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밀드레드와 아르비드는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었던 루이스와 도널드 히스와 친구가 되었고, 밀드레드와 아르비드는 아르비드가 제국 경제부에서 일할 때 얻은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935년과 1940년 사이에 이 부부의 단체는 다른 세 개의 반파시스트 저항단체와 교류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단체는 루프트바페 중위인 하로 슐츠보이센이 운영했습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의 수많은 단체와 마찬가지로 하르낙과 슐츠보이센이 이끄는 비밀 정치 세력은 나중에 소련 정보부와 협력하여 히틀러를 물리친 간첩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이 베를린 반파시스트 간첩 단체 서클은 나중에 아베어에 의해 레드 오케스트라로 명명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1942년 9월에 체포되어 곧 처형되었습니다. 하르나크 부부는 베를린에 있는 동안 바이마르 담머룸, 즉 독일 공화국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소련과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대공황 당시 독일이 겪었던 극심한 빈곤과 실업의 해결책으로 여겼습니다. 하르나크의 어머니는 10대 시절에 남편을 잃은 후 1920년대에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소련과 공산주의는 특히 하르나크에게 흥미로웠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두 사람 모두 경제 체제가 이념적으로 파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새로운 실험적 5개년 계획을 바라보았고, 이 체제가 대중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931년 아르비드는 소련 계획 경제 연구를 위한 과학적 작업 커뮤니티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소련 계획 경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작가와 학자 그룹이었습니다. 1932년 피쉬 하르낙은 베를린 대학교의 미국 문학 강사 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시 독일계 미국인이자 열렬한 나치주의자인 프리드리히 쇠네만은 미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영문학과에서 일했습니다. 피쉬 하르낙은 강의 중에도 좌파적 정치적 견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1932년 5월 밀드레드가 프리드리히 비렐름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던 자금 지원이 취소되었습니다. 나치가 나타나자 부부는 노이클른의 하제나이데 61번지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부부는 작가 슈테판 하임의 친척에게서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하임은 전후 소설 나우루프에서 하르낙 부부가 나치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가진 친절한 학자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소련의 경제학자이자 외교관인 세르게이 베소노프는 소련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아르비드를 포함한 구성원 23명을 대상으로 3주간의 연구 여행 1932년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를 조직했습니다. 밀드레드는 가고 싶어 했지만 일정 충돌로 인해 소련 국영여행사를 사용하여 여행을 예약하고 일찍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쉬 하르낙의 학자로서의 경력은 미국 학생연합의 회장이기도 한 가족이며 친구인 워런 톰린슨이 그녀에게 베를린 시립 야간 고등학교의 강사 자리를 맡기를 제안했을 때 구해졌습니다. 1932년 9월 1일 피쉬 하르낙은 쇠네베르크의 아우크스부르크 슈트라세 60, 베를린 W50에 있는 하이스첸 아벤트슐레 아벤트 김나시움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성인이 아비투어를 준비하는 야간 고등학교였습니다. 피쉬 하르낙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많은 학생들에게 그녀의 수업은 미국 문학에 대한 첫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사교적으로 어울리며 미국과 소련의 경제 및 정치 사상을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녀의 학생 중 한 명인 칼 베렌스는 하르낙과 친구가 되었고, 결국 그들의 가장 열렬한 신입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하르나크는 다른 저항 집단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집단은
루프트바페 중위이자 1935년부터 하르나크를 알고 있던 오래된 독일 군인 가문의 후손인 하로 슐츠, 보이센이 운영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말이나 1940년 초에 그레타 쿠크호프를 통해 다시 하르나크와 소개되었습니다. 쿠크호프는 1938년부터 슐츠, 보이센을 알고 있었고 1939년 말이나 1940년 초에 작센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피쉬, 하르나크와 리베르타스 슐츠, 보이센을 함께 데려와서 그들과 사교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하르나크 부부는 소련 대사관의 3등 서기관인 알렉산더 코로트코프를 만났고 아르비드 하르나크는 히틀러 정권에 대한 기밀 정보를 소련에 전달해 이를 붕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볼프강 하베만에 따르면 그 이후로 피쉬, 하르나크는 끊임없이 발각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1942년 독일 무선 방첩기관인 푼카브베어가 불법 무선 송신을 발견하면서 결국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밝혀졌고 하르나크 부부가 체포되었습니다. 무선 코드가 노출되면서 1941년 6월부터 붉은 오케스트라의 무선 송신을 추적해온 푼카브베어의 암호국인 레퍼라트 12가 붉은 오케스트라의 메시지 트래픽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웬젤의 아파트에서 많은 수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푼카브베어의 수석 암호학자인 비렐름 바우크가 웬젤로부터 암호를 받았을 때 그는 오래된 메시지 중 일부를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 7월 15일 바우크는 쿠크호프와 슐츠 보이센의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는 1941년 10월 10일자 메시지를 해독했습니다. 1942년 9월 7일 하르나크 가족은 나치가 점령한 리투아니아의 쿠로니아 고제 있는 해변 마을 프레일라에서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12월 19일 제국 군사재판에서 4일간의 재판을 거친 후 밀드레드 하르나크는 처음에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돌프 히틀러는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명령했고 그 결과 1943년 1월 16일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녀는 1943년 처형 후 그녀의 시신은 훔볼트 대학 해부학 교수인 헤르만 스티브의 샤리테 해부학 연구소로 넘겨져 단두대 처형을 기다리는 동안 겪는 스트레스가 월경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해부되었습니다. 그는 연구를 마친 후 그녀의 유해를 친구에게 주었고 친구는 그녀의 유해를 베를린의 첼렌도르프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녀의 매장지만 공개되었는데 사형이 집행된 베를린에 있는 반파시스트 단체의 구성원 중에 유일하게 매장지가 공개되었습니다. 클라라 레이저는 처형 소식을 듣고 친구를 추모하며 미완성 시 단두대로 가고 단두대에서를 썼습니다.